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2026년 4월 26일까지 한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영국 총리고요. 왼쪽에 있는 분은 피터 만델손이라고 최근까지 주미 영국 대사를 지냈던 분으로서 미국의 그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그 아주 성추문의 어떤 끝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과 깊이 연관이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최근에 불명예스럽게 주미 영국 대사직을 사퇴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임명한 분이 이제 이분 오른쪽에 있는 영국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지금 영국 의회가 영국 총리를 지금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과 이란의 이제 휴전이 문제인데요. 원래는 이제 내일, 그러니까 4월 22일 수요일까지 2주일 동안 휴전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연장하느냐, 연장하지 않을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과 이란이 팽팽하게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어떻게든 이제 양자 간에,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을 연장을 시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 레바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레바논 남부를 장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 그 헤즈볼라 무장 세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헤즈볼라 세력을 공격하느라고 피치 못하게 레바논 전체를 공격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휴전 협상도 이번 주 중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회를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베푸는 그런 연례 행사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트럼프 1기 때는 4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런 만찬을 베풀지 않았고, 이번 2기 때도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이제 올해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 디너 파티를 연다고 이렇게 통보는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연준 의장,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한국어로 말하면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죠. 예, 중앙은행 총재격이 되는 이 케빈 월시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 신임 의장 후보인데 그래서 분이 이제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를 오늘 날짜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에 이어서 또 베트남 하노이로 가서 베트남 국빈 방문을 하고 금요일에 귀국을 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꼭지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죠. 4월 20일 월요일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에서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이번 그 국빈 방문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고 그 전에 다른 모임에서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욤 하지카론이라는 이름으로 전몰 용사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미국과 필리핀 양국이 매년 이맘때면은 이제 합동 군사 훈련을 발리카탄이라는 그 섬에서 이제 항상 연례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일본군이 여기에 합류를 해서 양국이 아니라 이제 삼국 합동 군사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군이 필리핀 땅에 상륙하는 것은 1945년 2차 대전 뒤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 보스턴에서는 130회, 그러니까 130년 됐다는 얘기죠. 예,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영국 총리가 영국 의회 하원에 출석을 해서 성착취 혐의를 받고 있는 피터 만델손 전 주미 영국 대사를 임명하게 된 배경을 해명해야 되는 그런 지경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4월 20일 월요일에는요, 이 PDF라는 그 문서 파일 그 형식이 있잖아요.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일종의 문서 파일로는 표준화된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그 PDF 파일로 유명한 그 아도비라는 기업이 또 이거 말고도 사실 프레미어라든지 그 밖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주로 이제 출판 데스크탑
어떤 그 데스크탑 출판용으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 업계에서는 세계 1등 기업이죠. 이 아도비라는 기업이 라스베가스에서 일종의 그 개발자 회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도비 서밋이라는 모임을 주최를 하는데 주 연사로 나설 분 중에 바로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이 나선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3월 한 달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중국에서는요, 여기 왼쪽 차트에 보이는 것이 중국의 그 파란색 그 곡선이 중국의 1년짜리 또는 그 미만 그러니까 단기 론 프라임 레이트라고 해서 일종의 기준금리 같은 거예요. 중국은 근데 뭐 policy rate 이렇게 기준금리라고 부르지 않고 1년 론 프라임 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금리를 지금 11개월째 3.0%로 동결하는 결정을 어제 월요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5년 또는 그 이상 이른바 모기지 금리라고 불리는 장기 금리는 역시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지만은 디플레이션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입니다. 소비가 크게 부진하고 그 배경은 역시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에 구조적인 침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란 전쟁 여파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중국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손대지 않고 코를 푸는 형식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살짝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를 내리지 않고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통상 금리를 내리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데 내리지 않고 금리를 동결하고 봤다고 저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3월 한 달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상승률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2025년 4분기 GDP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영국에서는 Consumer Sentiment Index, 그러니까 소비 심리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4월 21일 화요일 오늘 날짜가 되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뉴델리를 떠나서 베트남 하노이로 향해서 내일부터 베트남 국빈 방문을 시작을 합니다. 금요일까지 하고요,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영국 하원에서는 그 전날, 그러니까 4월 20일 월요일에는 영국 총리를 불렀는데 4월 21일 화요일에는 역시 지난주에 이제 물러난 사람 중에 또 누가 있냐면 영국의 외교부 차관이 있어요. 영국에서는 이제 내각제를 하니까 각 행정부의 부처, 뭐 이 외교부라든지 재무부라든지 이런 행정부처의 실제적인 그 뭐라고 할까 대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정책 입안이나 아니면은 정책 실행에 있어서 실제로 장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차관입니다. 그럼 장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장관은 대부분 뭐 거의 전부 다 현직 의원들이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무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책 수립이나 정책 실행 역할은 다 차관들이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사무차관이라고 불리는 직업 공무원들이 실제로 부처들을 다 관장을 하죠. 네, 그랬는데 이제 영국의 외교부의 차관을 하던 분 중에 올리 로빈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난주에 압력에 못 이겨서 스스로 사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또 영국 하원에서 불러가지고 추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피터 만델손이라는 그 성추행범 또는 성착취 연루가 돼 있는 그분이 영국에서 진보 세력, 그러니까 영국 노동당 세력의 오랜 원로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량급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인사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뒷배경도 조사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주미 대사로 그냥 추대한 것이 아니냐. 당신이 책임져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 전 외교 차관을 불러가지고 추궁을 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왼쪽 사진에 보이는 분이 케빈 워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죠. 그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이제 5월부터 이분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을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재산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으냐? 네, 100 million dollars니까 1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500억 원 정도이죠. 네. 그런데 이분은 그만한 재산이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첫째로 이분의 아내가 누구냐? 세계적으로 톱3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는 미국의 그 에스테 로더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잖아요. 미국 회사로는 제일 큽니다. 예, 그 에스테 로더 창업자 가문의 딸이에요. 예, 거기에 지금 그 회장, 명예 회장을 하는 분이 로날드 로더라는 분인데, 그 로날드 로더라는 분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분 자신도 오랫동안 월스트리트에서 일한 그 M&A 뱅커이고, 또 가장 최근에는 그 사모펀드의 펀드 매니저로서 고위급 인사를 지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 세력은 뭐 따지고 들 게 없으니까 이분을 이렇게 좀 괴롭히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상원에서 2석인가 3석 차이로 공화당이 우세하거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분이 그 민주당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뭐 강아지 노릇을, 애완견 노릇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 나름대로 확고한 주관이 있는 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의 반기를 들 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까지 의장을 하고 있던 파월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트럼프하고 그렇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분 역시 그 원칙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트럼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영국에서는 이제 3월 고용 지표를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요. 실적 발표를 하는 주요 기업으로서는 미국의 이제 신용카드 발급으로 굉장히 규모가 큰 소매은행 가운데 4위인가 5위를 하는 캐피탈 원이라는 그 리테일 뱅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요. 다나하우라는 의료기기 기업도 발표를 하고요. 할리버튼은 이 오일 서비스 기업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오일 메이저 기업들 그러니까 엑선 모빌이나 또는 쉐브론이나 이런 오일 메이저 기업들 또는 조금 규모가 작은 그런 오일 앤 가스 그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가스전이나 유전을 발굴하려고 할 적에 또는 시추를 하려고 할 적에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전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요즘에 좀 살만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가 퇴조하고 있고 화석연료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또 중동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유전을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이 또 지금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오일 서비스 기업들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방산 기업으로 또 2위인가 3위인가 하는 그 노스롭 그로먼이라고 있어요. 이게 F-35인가 F-21인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를 개발한 바로 그 방산 기업인데 거기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광물 자원 기업으로 리오 틴토라고 있죠. 영국계 기업입니다. 세계 1등 광물 자원 기업은 호주의 BHP 빌리턴이라고 합니다. 구리 광산을 특히 많이 갖고 있는 리오 틴토 역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요. 미국 미네소타주에 본사가 있는 미국 최대의 또는 세계 최대의 건강보험 민영회사죠.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기업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S&P 500, 그러니까 미국의 대기업들을 모아놓은 주식시장에서 이 시가 총액 기준으로 톱 10 안에 들어갔고 아마 비사 다음으로 톱 10에서 순위가 10위 정도 됐던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많이 부진하죠. 특히 이제 대표이사, CEO 대표이사가 뉴욕에서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 젊은이한테 총에 맞아가지고 저격이 돼서 암살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그런 어떤 한계점에 봉착하면서 또 트럼프 정부에서 이 헬스 세크리터리 그러니까 보건부 장관을 하는 사람이 RFK라고 이 케네디 주니어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라는 그 비운에 암살로 돌아간 그 대통령 케네디의 동생 되는 사람의 아들이 지금 미국의 복지부 장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들어서면서 어떤 이 미국의 민간보험 체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기업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역시 미네소타에 본사를 갖고 있는 3M, 여러분들 3M이라는 회사는 잘 알고 있죠. 뭐 포스트잇을 비롯해가지고 온갖 잡동사니는 다 만드는 일종의 그 산업 소비재 기업인데 3M이 무엇의 약자이냐면요,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의 약자입니다. 자, 4월 22일 수요일 내일이 되면은요, 미국과 이란 간의 2주일 동안 휴전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특사로 임명한 스티븐 위츠코프라는 사람과 또 자신의 그 사위로 있는 그 제레드 쿠시너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특사로 삼아가지고 이제 중재를 서고 있는 파키스탄에 이제 이슬라마바드로 파견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란은 벼랑 끝 전술을 쓰는지 지금 자기네들은 파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휴전 기간은 이걸로 끝이고 다시 전쟁이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그게 아니다. 이란이 특사를 파견해서 다시 협상에 임할 것이다.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란이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이지 결국에는 이란도 특사를 파견해서 미국과 또다시 휴전을 협상을 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계 3대 경제기구라고 할 수 있죠.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과 ECB, European Central Bank, 유럽 연합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은행이죠. 예, 프랑크푸르트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TO, 예, World Trade Organization, 예, 세계무역기구, 이 세계 경제기구 대표들이 4월 20일 수요일 같은 날 영국 런던에 있는 정경대학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모여가지고 세 사람이 차례로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기구의 대표들이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3월 한 달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BPI 생산자 물가 상승률 데이터가 나옵니다. 실적 발표를 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이제 스웨덴과 스위스의 본사를 가진 ABB,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라고 산업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최근에는 이 산업용 로봇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방산 기업이면서 민간 항공기로서는 세계 최대 기업인 보잉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기업인데 CME 그룹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시카고 머컨틸 익스체인지 그룹이라고 해요. 그게 시카고 머컨틸 익스체인지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파생 상품 또는 원자재 상품 거래를 중재하는 플랫폼이에요. 거래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NYSE 뉴욕 주식시장이나 나스닥 시장이나 뭐 한국의 거래소나 뭐 홍콩 뭐 주식 거래소나 이런 것처럼 거래소 기업이에요. 한국에서는 한국 거래소가 상장 기업이 아니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이런 거래소들이 다 상장 기업으로서 사람들이 다 주식을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뭐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거래만 일어나면은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 생기고 순이익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갑작스러운 급등이나 급락은 없지만은, 특히 이제 급등은 없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한 어떤 그런 실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무디스라고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가운데 제일 규모가 크고 잘 알려진 기업으로서 워렌 버핏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기업이고 저도 역시 아주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예, 그 무디스도 역시 실적 발표를 하고요. 참고로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서 1등은 무디스, 그리고 뭐 별 의미, 순위를 재는 것이 뭐 의미는
없지만은 2등은 S&P 글로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등이 피치라고 하죠. 세 회사 전부 한국에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IBM이라고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라는 그 IBM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IBM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독자적으로 이 AI 인공지능 영역을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기업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맞춤형 AI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화장품 회사이고 프랑스 회사인 로레알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저는 테슬라 실적은 굉장히 좋지 못하게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완전히 지금 특히 중국의 BYD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고, 심지어 그 테슬라에서 출시했던 그 테슬라 트럭이 있잖아요. 그 픽업 트럭, 그게 얼마나 안 팔리냐면은,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 X 있잖아요. 그 스페이스 X에서 사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이 신차 모델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더디고, 그 다음에 성능도 떨어지고, 안전성도 떨어지고, 뭐,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뭐 로보택시, 그거는 규제에 묶여가지고, 뭐, 언제 될지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로 가망이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반도체 회사 가운데 인텔과 더불어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IDM, 그러니까 Integrated Design Manufacturer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디자인부터 반도체 제조 생산까지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하는 그런 반도체 회사가 미국에 몇 개 없어요. 인텔이 그렇고, 여기 보이는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그런 경우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특화된 반도체, 예를 들어서 DSP라고 하는 디지털 사운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그 DSP 반도체의 경우에는 독보적이죠. 예, 그래서 이 TI라고 불리는 반도체 회사도 4월 22일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4월 23일 목요일이 되면은요, 유러피언 카운슬, EU, 유럽 연합이라고 불리는 그 체제 안에는 27개 나라가 모여 있고, 이 EU를 구성하는 어떤 제도적인 기구는 전부 7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진 것이 이제 유러피언 커미션, EC라고 하는, 이를테면 이제 행정부죠. 집행부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유러피언 커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역할을 하는 유러피언 파르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러피언 파르먼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이 유럽 연합 회원국들에서 의회 선거를 할 적에 자기들 나라 원래 있던 의회 그 국회의원들도 선거를 해서 뽑지만, 역시 그와 이게 평행선으로 유러피언 파르먼트의 그 자기들 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러피언 파르먼트 의원들도 뽑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브뤼셀에 있는 그 유러피언 파르먼트에 모여가지고 유러피언 의회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유러피언 카운슬은 그럼 뭐냐? 이거는 이 27개 나라들의 그 정상, 대통령 또는 뭐 총리,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소규모 모임이에요. 그리고 대개 모임을 비공식적으로 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큰 줄기의 어떤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경보호에 우리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환경보호를 열심히 한다. 뭐 재생에너지를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큰 줄기가 되는 방향성만 이렇게 합의를 하는 그런 모임이고, 4월 23일 목요일에는 이 27개국 나라의 정상들이 유럽의 그 지중해에 떠 있는 섬나라죠. 키프러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그 키프러스에 모여가지고 이틀 일정으로 비공식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차트에 보이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 산업의 브랜드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워너 브로더스 디스커버리라는 그 미디어 기업이 있어요. 워너 브로더스라는 영화사와 CNN이라는 방송사를 주축으로 해서 수십 가지 뭐 미디어 브랜드를 거느린 기업인데, 이 기업을 인수 합병을 하겠다고 작년에 2025년에 넷플릭스가 먼저 800억 달러 인수가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인수할 것처럼 보였는데, 이거를 같은 업계에 있는 파라마운트라는 회사가 보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넷플릭스가 먹어버리면은 넷플릭스한테 우리가 완전히 밀리겠는데, 왜냐면 넷플릭스는 그 스트리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제작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마운트로서는 이 넷플릭스가 워너 브로더스를 인수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또는 무서운 경쟁 기업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인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수 가격을 더 높게 써냈어요. 그래서 1110억 달러, 그러니까 주당 가격으로는 한 주당 31달러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만한 자금 동원력이 안 되는 거죠, 파라마운트는. 왜냐하면은 영화 산업이나 뭐 미디어 산업이나 방송 뉴스나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특히 그렇게 업황이 좋지가 못하잖아요. 사양 산업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외부에서 자금을 융통을 해야 되겠다. 그때 마침 뛰어든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왼쪽 좌측 상단에 보이는 이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오라클이라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주력으로 하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죠. 기업용 B2B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로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이고, 최근에는 특히 오픈 AI와 이게 단짝을 이루어가지고, 뭐 자기네들도 AI 뭐 인프라에 뭐 큰 손이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기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 오라클이라는 기업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한국에서도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뭐 그 CRM, 특히 CRM 쪽으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오라클의 CRM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바로 이 세일즈포스라는 경쟁 기업이 선보이는 그 CRM 소프트웨어가 월등합니다. 근데 두 개 기업 다 지금 AI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오라클의 창업주이면서 CEO 대표이사 역할을 하는, 지금 나이가 이 사람이 84살인가 그래요. 트럼프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노인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아들 되는 사람이, 우리가 460억 달러나 되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돈을 우리가 대주겠다, 파라마운트에다가. 그렇게 해서 뛰어들어가지고 자금 융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은 결국 이제 피인수 기업인 워너 브로더 디스커버리 맘이니까, 그 피인수 기업의 그 월급 사장이죠, 사실은. 뭐 창업주도 아니고 뭐 지분이 많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 대표이사가 한마디로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비싼 값에 팔았으니까. 그 워너 브로더 디스커버리의 이제 특별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23일 목요일에 이번 안건을 승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호주에서는 3월 한 달 고용지표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같이 PMI 데이터,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죠. 발표하는 나라들로서는 미국과 영국과 유로존과 독일과 프랑스와 인도와 일본까지 PMI 데이터가 나옵니다. 역시 이제 4월 23일 목요일에 실적 발표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이제 신용카드 기업도 되고 여행 서비스 기업도 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게 워렌 버핏이 굉장히 사랑하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저는 이 기업이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꾸준하게 뭐 이렇게 쑥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그렇게 여행 레저 산업을, 특히 항공 산업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뭐 워렌 버핏이 좋아한다니까 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분이 누구냐면은 스티븐 슈워츠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다시 한번, 스티븐 슈워츠만이라는 분인데 누구냐면은 블랙스톤이라는
사모펀드 기업을 창업한 창업주의자 대표이사 회장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퀴티, 이 사모펀드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뭐 파이낸셜 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뉴스를 보면은 항상 제일 화제를 몰고 다니는 기업들이 바로 이 사모펀드 기업들이고, 이 대부분 다 창업자들 또는 대표이사들이 굉장히 권한이 세고 지분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에서는 이거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왜냐하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에서는 M&A, 인수합병을 거의 뭐 죄악시 하잖아요. 특히 시족 재벌들은 M&A라고 한다면은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치를 떨거든요. 예, 왜냐면 자기들이 가진 회사는 물론 아니죠. 자기들이 우격다짐으로 어떤 제도적인 허점이나 한국이나 일본 사회의 어떤 특성 때문에 자기들이 지배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그런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 식으로 M&A를 해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그 자체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사모펀드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데, 그 중에서 1등이나 2등이나 3등, 항상 톱3 안에 드는 기업이 바로 이 블랙스톤입니다. 이 기업, 근데 미국에서도 이 사모펀드들이 거의 대부분 원래는 다 이 비상장 기업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다 상장을 해가지고, 일반인들도 다 이제 투자자들로서 이들 기업의 주식을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상장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런 상장 기업들로서 이런 기업들의 매력이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꾸준하게, 변동성 낮게, 꾸준하게 오릅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그 대형 오일 메이저 기업이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가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케이블 TV 회사, 미국 회사죠. 컴캐스트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미국의 그 B2B 산업재 회사 허니웰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한때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였죠. 아까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더불어서 미국 회사로는 드물게 IDM, Integrated Design Manufacturing을 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 인텔도 지금 실적 발표를 이번 주 목요일에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대의 방산 전문 기업이죠. 락히드 마틴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CME 그룹처럼 이 자본시장 거래 플랫폼 기업인 나스닥. 뭐 나스닥 하면은 뭐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나스닥이라는 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 기업이 나스닥이라고 있는데, 역시 상장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상장 기업의 특징은 변동성이 매우 낮고, 변동성을 재는 거는 이제 베타라고 하죠. 베타 값을 보면은 뭐 0.6, 뭐 0.5 이렇게 1.0보다 훨씬 더 아래쪽입니다. 반면에 뭐 이 테슬라 같은 기업은 이 베타 값이 12인가 14인가 엄청나게 또 높죠. 그러니까 변동성은 엄청 낮으면서 꾸준하게 실적은 뭐 시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계속해서 주가는 오르는 그런 기업이 바로 나스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기업이죠. 스위스의 네슬레. 네슬레가 규모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왜냐면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한국에서 제일 큰 식품 기업, 뭐 농심, 뭐 이런 데 해봤자 뭐 시가총액이나 뭐 매출액이나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네슬레는 차원이 다릅니다. 1년 매출액이 약 12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대기업입니다. 네슬레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한때는 세계 1등 휴대폰 기업이었죠. 스마트폰 기업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를 하고, 지금은 이제 통신 장비 회사로 남아있는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기업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프랑스의 자동차 기업 르노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역시 프랑스 계열인데
다국적 제약회사이죠. 이제 대기업인 사노피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미국의 항공사로서 국제선은 거의 없고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미국 국내선만 운영을 하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본사를 갖고 있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반도체 회사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미국의 화물철도 회사로 1등을 하는 유니언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역시 워런 버핏이 아주 사랑하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화물철도 역시 수요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런 회사이고 변동성이 낮거든요. 예, 저는 이 회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유니언 퍼시픽이라는 화물철도 회사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보안용 소프트웨어 회사인 VeriSign이라는 회사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금요일이 되면은요, 중국에서 이 National Day of Space Flight, 중국말로 하면은 中国航天日东方红一号飞天机라고 부르는 중국의 1970년 4월 24일에 중국에서 최초로 우주선을 쏘아 올린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이에요. 중국에서 국경일은 아닙니다. 국경일은 아니지만은 이 똥팡홍이라고 불렸던 이 최초의 우주선을 발사한 기념일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3월 한 달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PPI, 생산자 물가 상승률 데이터가 나오고요. 영국에서는 또 3월 한 달 소매 판매 데이터와 GfK라고 불리는 민간 기관이 매달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옵니다. 실적 발표하는 주요 기업으로서는 일렉트로룩스라고 불리는 스웨덴 계열 이 소비자 가전 회사가 있잖아요. 소형 가전. 그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일본 최대 증권회사 노무라, 그리고 미국의 최대 소비자 회사 P&G라고 불리는 프락터 앤 갬블,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오일 서비스 기업으로서 헬리버튼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슐럼버거라는 기업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25일 토요일이 되면은요, 호주와 뉴질랜드 두 나라, 그리고 영국까지 이 세 나라가 이 안삭데이라는 날로 기념을 하는 기념일입니다. 안삭이라는 말은 안삭에서 A는 오스트레일리아, NZ는 뉴질랜드죠. 그래서 안삭데이는 무슨 날이냐면은 여기 왼쪽 지도에 보이면은 지도 정중앙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스탄불로 불리는 터키의 수도는 아니고 터키에서 가장 큰 대도시이고 역사적으로 비잔틴 제국의 수도 역할을 했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굉장히 유서가 깊고 유적지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관광지로 유명하고 하지만 사기꾼도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인데 아무튼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 오토만 제국의 수도였던 시기, 1세기 제1차 대전 1915년 당시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세계 1차 대전 구도를 보면은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한 편을 먹고 그 반대편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와 이 오토만 터키 한 편을 먹고 싸웠던 세계 1차 대전이잖아요. 그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어떻게 오토만 터키라는 이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 3개국, 그 다음에 영국 편을 먹고 참전을 했던 호주와 뉴질랜드 군인들까지 5개 나라들의 군인들이 지중해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서남쪽으로 있는 여기 빨간색 화약이 터지는 것 같이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그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반도인데 이렇게 삐쭉 튀어나왔잖아요. 그 반도의 이름이 갈리폴리 반도예요. 갈리폴리 페닌슐라라고 불리는데 그 갈리폴리에 상륙작전을 시도했던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 갈리폴리에 상륙을 해서 30만 명 넘는 그런 군인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내륙 지방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가지고 이 오토만 터키의 항복을 얻어내겠다 그런 작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엄청난 패배를 당했어요. 이 연합군이. 그래가지고 한 5만 명이 상륙작전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서 23만 명이 전사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기서. 예, 그때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파견 나온 그 군인들이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가장 험난한 그 지역, 그 지형에서 싸웠거든요. 정말 용맹하게 싸웠지만 거의 다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안삭데이라고 부르고, 영국에서도 이 날을 기념을 해서 영국 왕실의 그 성공의 성당이라고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애비에서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 역사에서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주와 뉴질랜드가 어떤 자기네 나라들로서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가 바로 이 1차 세계대전에서 그 유럽 전쟁, 그 세계 1차 대전에 군인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했던 바로 이 4월 25일, 1915년 4월 25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어떤 국가적인 정체성이 생겨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죠. 앵글리칸 처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거기에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4월 첫째 주에 그 세라 물랄리라고 여성 대주교가 탄생을 했죠. 그러니까 여성으로는 최초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4월 25일 토요일에 로마로 가서 로마 교황청에 있는 지금 레오 14세 로마 교황, 미국 사람이죠. 예, 그분과 만나서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두 분 사이에 오가고 어떤 그 대화의 가장 큰 주제는 역시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둘 다 한숨만 푹푹 쉬라,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에서는요, 미국 대통령이 주관하는 그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 연석회 디너 파티가 열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담을 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라는 이상한 미국 대통령이 등장한 그 배경 가운데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는 거는 2012년도, 그 당시에 있었던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 연석회예요. 왜 2012년이냐? 그때는 오바마 대통령 시기였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출입기자들을 초청해서 만찬회를 베풀었는데, 그때 같이 초대된 사람들 중에서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있었어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뭐 공직도 없었고 그냥 자기가 하고 있던 부동산 개발 사업체 그냥 대표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일구어 놨던 어떤 성과, 예를 들면 뉴욕 맨하탄의 미드타운에 있는 그 플라자 호텔, 뭐 그 정도. 그리고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부동산 개발 사업가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는 특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 성공한 부동산 개발 사업가 아닙니다. 실패한 사업가입니다. 왜 실패한 사업가라고 부르느냐? 미국 법 제도에 의하면은요, 특히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의 사업을 하면서 적자를 낸 해에 그 누적된 그 적자는 흑자를 낸 해에 그 누적된 흑자에 서로 상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누적된 적자를 전부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적된 적자를 다 소급해가지고 흑자로서 나중에 메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미국에는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세제 혜택을 보고 겨우겨우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부동산 사업 개발 사업자로서 도널드 트럼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이제 방송사에서 하는 무슨 뭐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에 나가가지고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로서 이제 뜬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이에요. 트럼프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예, 보잘것없는 연예인으로서 어쩌다가 이제 뜬 건데, 아무튼 그런 연예인으로서든 뭐 사업가로서든 아무튼 도널드 트럼프가 2012년도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 연석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트럼프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일부 언론에서 그걸 주목시켰던 부분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오바마라는 사람은 미국 태생이 아니라 아프리카 태생이다.
왜냐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친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케냐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흑인 출신이잖아요. 하지만 트럼프, 그러니까 백인 여자와, 그러니까 캔자스주 출신의 백인 여자와 만나가지고 연애를 했고, 둘이 결혼까지 해가지고, 출생지는 하와이거든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외할머니, 백인 외할머니가 아주 정성 들여서 키운 사람이 바락 오바마죠. 그런데 이 바락 오바마더러, 미국 태생이 아니라 아프리카 태생이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펴온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오바마 버서라고 합니다. B-I-R-T-H 출생 이론 출생 주장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오바마 버서들의 대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였고요. 바로 그런 사실을 오바마 대통령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입기자 만찬회에 참석했던 도널드 트럼프를 보고서는 딱 지목을 한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당신이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올 자격이나 돼? 당신 같은 한마디로 이 머리가 꼴통인 사람들은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초청한 적이 없는데 누구 초청을 여기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무안을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이 그냥 불그락 푸르락 시뻘개진 도널드 트럼프가 그날 아주 깊은 원한을 이제 가슴에 품은 것이죠. 내 기어코 결단코 내가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니들 뽐때를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나서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2015년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고 힐러리 클린턴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고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 연석회를 한 번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는.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올해는 이걸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취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일 일요일이 되면은요. 런던 마라톤 대회 올해 46번째가 되는데 46회 런던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에서는요. 제12회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Forum이라는 일종의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이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자기들도 이제 G2 또는 뭐 미국과 더불어서 글로벌 질서를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됐다라는 것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매년 베이징에서 베푸는 그런 그 국제 회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개는 지금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렸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국제 정세를 분석 기사 중심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로 이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